돈벼락 맞았다. 대학교에 특례 입학한다. 공무원 시험 가산점이 있다더라. 세월호 참사 이후 헛소문이 횡행했습니다. 유족은 물론 피해 학교 학생들과 교직원, 지역 주민들까지 괴로워했습니다. 아직도 세월호야? 라고 이야기 한마디 하는 것만으로도 그 식당에서 식사하는 게 힘들어질 만큼 갑자기 세월호에 관련된 이슈가 나오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굉장히 당황하고 긴장되고 끝물을 비나는 인위적인 SNS 활동으로 증폭했습니다. 세월호 참사 직후 열흘 동안 특정 SNS에서 10번 이상 글을 전달한 사람을 모아보니 특정 계정 2개가 쓴 글만 퍼나르는 계정이 90여 개였습니다. 세월호 참사 유족이 특별법 재협상을 요구했던 2014년 8월엔 한 계정을 중심으로 유가족을 공격하는 내용이 퍼졌습니다. 참사 1주기에도 직접 작성한 글 없이 특정 계정의 글을 복사하듯 옮긴 계정들이 있었습니다. 본인이 여러 개의 계정을 만들어서 모든 사람이 현재 관심을 갖고 있는 내용이다라고 이제 인위적으로 조작을 하는 경우를 이제 비정상 패턴 중에 하나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실제로 세월호 참사 이후 SNS에서 활동한 보수단체 회원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운영한 계정만 60개, 6만 5천 명 넘는 사람들이 볼 수 있었음에도 자신은 확산력이 없는 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트위터 같은 경우는 자계정을 돌리고 있는 사람들 엄청나게 많아요. 진짜 미미한 털것이죠, 털것. 여기에 입맛에 맞는 부분만 골라 쓰는 일부 언론이 가세합니다. 세월호 특별법을 과장하고 대학 특례 입학 같은 허위 내용을 섞은 의견이 블로그와 인터넷 커뮤니티에 퍼집니다. 일부 언론이 그대로 받아쓰고 기사가 다시 SNS에서 퍼지면서 의견은 논란으로 바뀌는 겁니다. 안산 단원고등학교 2학년 학생과 학부모, 안산 지역 주민들의 언론 신뢰도는 참사 전보다 하락했고 인터넷에 대한 인식도 부정적으로 바뀌었습니다. 4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피해자들은 벚꽃을 보면 눈물이 나고 노란색을 보면 가슴이 아린다고 말합니다. 기억하고 행동하라. 시민들과 유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완전한 진상규명이 세월호를 기억하는 유일한 길이라는 걸 다짐하기 위해서입니다. 세월호 갖고 5월 중에는 세워질 것이고 아직 조사하지 못했던, 접근하지 못했던 기관실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다 조사하면서 교실벽의 달력은 2014년 4월에 멈췄습니다. 아이들이 적은 수학여행, 4글자가 여전히 선명합니다. 선생님 책상 위에는 수학여행 신청서가 그대로 놓여 있습니다. 추모객들은 돌아오지 못하는 학생들을 떠올립니다. 그 가기 전에 설렘이 있었을 텐데 저도 이제 수학여행 가는데 그 마음 똑같이 자라니까 너무 슬펐던 것 같아요. 세월호 참사 기록 전시관 앞엔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서 미안하다. 평생 잊지 않겠다. 벽에 적힌 글귀를 읽어 내려가던 추모객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방문객들이 애도하는 마음을 담아 언덕에 심기 시작한 바람개비는 어느새 수천 개가 됐습니다. 그냥 말하고 싶은 게 많은데 그냥 말을 못하겠어요. 거기서 좋은 추억 잊지 말고 그냥 편히 쉬라고 말하고 싶어요. 합동분향소에도 많은 추모객이 찾았습니다. 지난 4년 동안 73만여 명이 찾은 이곳은 내일 4주기 합동 연결식이 끝나면 문을 닫게 됩니다. 4년이네요, 4년. 4년이면은 중학교 3학년이 대학교 1학년 되는 그런 시간이죠. 그 시간 동안 정말 어렵게 힘들게 달려왔죠. 무엇보다 유가족분들이 가장 힘드신 시간이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은 아득한 느낌이지만 광화문 앞에서 세월호 유가족분들 고착됐던 그 장면이 생각나요. 그분들 얼굴에 최루가스 뿌릴 때 생각나요. 그렇게 저렇게 많은 시민들이 그분들과 연대하면서 사실 박근혜 정권은 무너져갔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고는 날 수 있어요. 어떤 이유가 됐건 간에. 지금 의혹은 다른 문제인 것이고 사고가 났을 때 그 국민들을 어떻게 위로하고 진상규명에 앞장서고 하는가가 대통령의 역할이거든요. 그 역할을 못했던 박근혜 씨는 민심이 모두 떠나고 결국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국민으로부터 파면을 당하지만 박근혜 몰락은 세월호로부터의 시작이었다. 이게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사건 나던 날 아침 저도 생생하게 기억나거든요.
2014년 4월 16일 아침 TV를 틀었는데 세월호라고 하는 배명 자체를 그때 처음 들었어요. 세월호라고 하는 배가 무너졌다 그러면서 점심시간 지나고 그러면서 결국엔 오후쯤에 배가 완전히 가라앉게 되는 상황까지. 그 당시에 신비님이 팽목항에 갔던 기억도 나고요. 팽목항에 전화 연결하고 팽목항에 올라오신 분들이 이 사건 뭔가 이상하다. 희한하게 팽목항에 가면은 옷은 사복인데 신발이 다 똑같더라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 얘기 진짜 무서웠었죠. 그게 이제 사복 입은 경찰들이었다는 소리겠죠. 그 이후에 정부는 계속 숨기려 한다. 이런 것이 그 세월호 사건의 시작이었었고요. 그리고 언론에서는 모든 인력을 동원해서 구조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했지만 3, 4일 동안 정부는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딱 하나가 물속에 들어가서 뭔가 작업을 했어요. 그걸 제외하고는 정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공중파에서는 세월호 있던 자리에 부표만 보여주고 있었죠.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하면서 그 부표만 보여주고 사람들을 호도하기 시작했어요. 저게 세월호를 잡고 있는 거다. 언론에서는 그렇게 나왔었고요. 그래서 답답한 사람들이 그 당시 봤던 게 고발 뉴스를 봤었죠. 이상호 기자가 진행하고 있던 현장 라이브 고발 뉴스를 보고 정보를 얻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SNS에 올라오는 정보들을 보고 그 내용들을 알기 시작했어요. 사실은 대한민국의 모든 언론이 그 당시에 죽어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참으로 많이 답답했었죠. 그 당시 보면 14년 4월 16일 날부터 며칠 동안은 사실 저도 이제 일도 못하고 그 핸드폰으로 그 고발 뉴스 화면만 틀어놓고 그냥 24시간 있었어요. 그냥 울면서 아무것도 못하고 그랬던 상황이었고 참 비극적인 시대였었어요. 제가 정말로 빡쳤던 거는요. 어떤 장면부터 시작하냐면은 그때 즈음이었는데 무슨 얘기를 들었냐면 부모님들이 배를 빌려가서 세월호가 지금 가라앉아서 선수만 둥둥 떠 있을 때 그 배 주위를 계속 돌았다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아무도 안 들어가는지 항의하면서. 생각해봐요. 내 새끼가 저 밑에 바로 밑에 물속에 잠겨 있는데 사람들이 죽었는지 몰라. 물에서 익사했는지 어쩐지 상황을 몰라. 그 감정이었었거든요. 그 감정이 이제 세월호를 놓지 못하게 되는 그 시작점인데 시간이 지금 많이 지났어도 아직 세월호 진상규명은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 중간에 제가 느꼈던 그 불편함 중에 하나는 언제부턴가 세월호를 말하면 뭔가 사회적으로 불편해지기 시작했어요. 왜? 세월호 유가족분들은 정부에 돈을 요구하고 특례 입학을 요구하고 그런 사람들을 만들어가는 과정. 그래서 더 의심을 했던 것이죠. 그냥 자기들 말대로 평범한 사고였다고 하면 배가 잘못한 건지 선장이 잘못한 건지 해경이 잘못한 건지 진실 규명만 해주면 돼요. 근데 왜 국정원들이 나서가지고 세월호 유가족들을 나쁜 사람으로 만들었을까요? 진실 규명이 되게 할 주체에 힘을 빼버리는 거죠. 저희들 방송에서 맨날 했던 말 중에 하나잖아요. 자식 잃은 부모를 이기는 사람은 없다. 그것도 수백 명이라면 이게 문제가 달라지는 거죠. 대한민국 역사에서 수많은 조작과 왜곡을 통해서 정보 조작을 통해서 사실은 성공해왔던 그런 케이스들을 한 번 더 시도했었는데 이번에는 정말 프라님 말대로 자식 잃은 부모를 이길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간과한 거죠. 그게 우리가 다 다루는 사건들이에요. 칼기 사건, 그렇죠. 천안함 사건. 예. 이게 의혹 사건들이거든요. 권력을 가진 자들이 옛날 같으면 이러이러한 사건이었어라고 몇 개 조작해가지고 찍어 누르고 발표를 끝. 천안함 사건도 아마 그렇게 돼 있을 것 같고. 근데 이미 세월호 사건이 일어나던 시대에는 스마트폰이 일반화되어 있는 시대였고요. 매체만이 언론을 주도하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실 팟캐스트를 하면서 세월호 이야기를 끊임없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근데 그 과정에서 한 50% 정도는 음모론이라고 공격도 또 엄청 받고. 가장 비열했던 방법은 뭐였냐면은 세월호를 팔아서 장사한다 이런 그런 댓글들을 엄청 달렸었던 기억이 나요. 누가 주도했는지는 모르죠. 그래서 당시에 새날 게시판이 다른 게시판에 비해서 IP를 공개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기도 했었죠. 그리고 나중에 댓글 4만 개가 사라지는 사건도 발생해요. 네. 그 댓글이 그대로 있었다 그러면 댓글이 약 13만 개, 4만 개 정도 됐을 거예요. 제가 방송하는 바로 머리 위에 왜 안 구했는지 알고 싶다면서 희생자분들의 명단이 그냥 그대로 쓰여 있거든요. 그게 제 머리 위에 천장에 있어요. 다시 한번 4년이 지났지만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빌고 문재인 대통령의 4.16 사주기 메시지가 또 가슴 절절해서 아까 마차님도 마지막 부분에 약간 울컥하시는 걸 봤는데 저는 문재인 대통령 믿습니다. 최소한 이분만큼은 문재인 대통령의 세월호의 진실을 그냥 묻고 가실 분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의심하시는 분들은 그런 의심을 좀 걷어주세요. 여기 대통령의 메시지 중에서도 이런 글귀가 있거든요. 합동연결식에 다시 한번 깊은 슬픔에 빠질 유가족들과 국민들 앞에서
세월호의 완전한 진실규명을 다짐합니다. 이런 메시지도 내보낸 것을 보면 그 의심은 조금 접어두시고, 물론 지금 대한민국의 정치 상황이 정말 안타깝게도 세월호에 전력 투구할 수 없는 정치 상황인 거는 사실 현실이거든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 우리가 연일 요구하고 있는 검찰 수사 다시 해야 된다 이런 부분도 일단은 그게 볼록 역풍이 분명히 있을 건 알아요. 세월호 이기특조위, 선조위, 대국민 메시지에서도 이야기하지만, 근데 그 모든 나는 향배가 지방선거에 달려있다고 봐요. 엄연히 저쪽에 존재하는 세월호 그런 교통사고였는데 왜 그렇게 하느냐라는 인식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약속했던 거 여러분들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잊지 않을게. 저희 방송 들으시는 분들은 단 한 번도 잊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세월호 사건이 있었다는 것을 잊지 않는다는 게 아니에요. 진상규명, 그분들과의 끝까지 함께하는 것, 세월호 의혹 시리즈를 수도 없이 내보내면요, 계속 다운로드가 떨어져 갔기 때문에 제가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물론 방송을 못 만드는 실력이 없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거를 자극적으로 만들 수는 없어요. 있는 그대로 목소리를 전하고 싶어하는 그런 느낌도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끝까지 세월호 진상규명과 함께 안전한 나라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한항공 전무 조씨 일가의 딸 조연아의 동생, 현아의 동생 현민이, 이 사람은 자기 회사에 나이든 임원한테 물 뿌렸다는 건가요? 지금 경찰 수사 중인데 물을 뿌린 건지 컵을 던진 건지 지금 상황이 100% 밝혀지진 않았어요. 안 했다고 하지 당연히. 그러니까 경찰이 지금 참고인 수사 중이고 머지않아 소환 조사를 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핵심은 그겁니다. 물을 뿌렸으면 폭행죄고요. 컵을 유리컵이거든요. 컵을 던졌으면 특수폭행죄예요. 근데 지금 돌아다니는 음성 파일을 들어보면요, 물이 아니라 재떨이도 던질 사람이에요. 그랬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소리를 지르는 걸 보니까 보통 회사에서 그렇게 소리 지르기 쉽지 않거든요. 정말. 마이크 많이 떨어져 한번 해볼래요? 내가 하라고 했어 안 했어? 야! 뭐 이래요. 그보다 더해요. 제가 음성 파일은 방송으로 내보내드리는데 너무 소리가 크면 이거를 이제 우리 쪽 전문용어로 클림 단다고 그래요. 소리가 찢어졌다 이런 거거든요. 네. 소리가 찢어져서 잘 안 들려. 그만큼 고성을 지르는 건데, 평창올림픽 때 조양호 씨가 평창올림픽 때 성화 봉송 행사에 참여를 해요. 그랬죠. 예. 그 옆에 조현민이 같이 따라갑니다. 조연아가 땅콩 향으로도 국민적 분노를 산 게, 사실 우리나라는 노블리스 오블리주 이런 이야기 하면서 재벌가 새끼들 진짜 그 교육 못 받는 것들 있잖아요. 대표적인 게 이재용이고, 이재용 그런다잖아요. 들은 이야기 하면 뭔가 잘못했어 죄송합니다 하면 그냥 말로 되겠어요? 뛰어내리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래요. 빌딩에서. 그런 것들이에요. 어처구니가 없는 게 이런 거지. 부모 잘 만나가지고 사회적으로 능력도 안 되고 인품도 안 되는 것들이 오직 부모 잘 만나가지고 다이아몬드 수저 물고 태어나가지고 갑질하는 건 세상에 제일 나쁜 것들이야. 이 조연아 사태 때도 그랬죠. 언니, 내가 반드시 복수하겠어. 이렇게 얘기를 했던 그 인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고, 사실 조현민은 한국 사람이 아닙니다. 83년생인데 미국 하와이 출생이에요. 미국 영주권자네요? 네, 그러니까 원정 출산이 갔었다는 의심을 다분히 느끼고. 원정 출산이죠. 뭐 의심 정도가 아니라. 그리고 미국 국적입니다, 현재. 네, 그래서 에밀리 조라고 부르고. 에밀리? 네, 그리고 에밀리라는 상표 브랜드도 하나 가지고 있죠. 그리고 현재는 진에어. 네. 네, 진에어 대표 부사장인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면 진에어가 대한항공 계열사예요? 네. 몰랐어. 아이씨. 대한항공의 저가 항공. 아니, 내가 비행기 타고 다닐 일이 얼마나 있어요. 내가 10년 만에 비행기 타고 제주도 갔었는데, 작년에. 그리고 여기에 꼼꼼하게 이디야의 인하대 병원점 대표기도 합니다. 그래요? 인하대 병원점 대표요? 네. 인천에 있는 거? 네. 에이씨. 녹음 파일 들으니까
분노 조절 장애가 맞더라. 맞아요. 예. 그 정도는 그런 것 같아요. 예. 내가 누군데 감히 니까지 것들이. 근데 실력이 안 돼. 지 맘에 안 들어. 그러니까 막 바락바락 소리 지르는데요. 와, 이런 인성 갖고 재벌가의 능력 안 되는 것들은 어떤 경영 일선에 나오면 안 돼요. 그럼요. 민폐야 그게. 아니 도대체 부모가 자식 교육을 어떻게 시켰길래 딸 둘이 다 그러냐고. 그러면 지금 한진그룹은요. 이 부모들이 무릎 꿇고 국민한테 사죄해야 되고요. 아 정말 화가 나는 게 대한항공 그 청원도 올라왔더라고요. 대한항공에 대한 빼라고. 그럼 대표적인 게 두 군데가 있죠. 대한항공하고요, 자유한국당이요. 맞아. 두 개 다 빼. 지들이 뭔데 지금 국어를 그러니까 쓰고 있어. 코리안 에어라고 쓰는 거를 한진에어로 바꾸라고 지금 청원 올라왔어요. 저희가 이제 프랑스 회사 쪽에 있다 보니까 프랑스 주재원 사장들을 되게 많이 만나볼 기회가 되게 많은데 모임이 따로 있어요. 그러면 국내 이제 유수 프랑스 화장품 회사들은 다 대한항공, 그러니까 면세점, 기내 면세점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 기내 면세점에 들어가는 데에 보통 마진이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저도 대한항공 면세점에 들어가려고 관련 에이전시하고 미팅을 했을 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전자제품은 화장품보다 마진이 더 작기 마련인데 예를 들어서 마진이 절대로 나올 수 없는 뭐 50% 이상을 달라고 해요. 가전제품의 경우에. 그러면 얘네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실 면세점에 들어가는 거는 이득을 보려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대한항공 면세점에 들어가 있다라는 브랜드 마케팅을 위해서 들어간다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면세점에 들어가는 게 남는 게 없이 들어가는 기업들이 많고요. 면세점에 들어가는 제품하고 뭐 밖에 온라인에서 파는 제품이 다르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제품군이 저희 제품 같은 경우에는 다르진 않았어요. 똑같고 오히려 온라인 최저가가 면세점보다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면세점에서 굳이 대한항공 면세점에서 사시지 마시고 미리 살 제품을 한번 온라인 최저가를 검색을 하세요. 대한항공에서 사지 마세요. 그리고 그 주재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사전 미팅을 하잖아요. 한번 프랑스 화장품 회사의 사장을 조현민, 조현아 쪽에 대해서 묘사를 하는 거를 직접 들은 적이 있었는데 그냥 그 얘기를 시작하자마자 그냥 혀를 내둘러요. 그러니까 자기는 그 미팅에서 너무 불편했고 완전 갑질을 하더라는 그런 얘기를 한 걸 보면서 제가 그때 내가 이렇게까지 해서 대한항공 면세점 들어가야 되나라는 생각을 해서 결국은 마진 때문에 들어가지 못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이 조현민이 보니까 마차님 말대로 16년 7월부터 한진관광 대표이사도 하고요. 진에어 마케팅 본부 본부장이고요. 카로텔 네트워크 대표이사이고요. 아주 잘 나가네요. 아 씨발 졸라 열받네. 아니 인성은 걔인데 왜 이렇게 돈이 돈을 먹는 시스템인데 정말 족같다는 건 뭐냐면은 나 이 조현민보다는 최소한 머리가 좋거든요. 부모가 돈이 없는 관계로 만약에 내가 그 회사 CEO를 맡을 어떤 상황이라 그러면 나 그 회사 세계적 기업으로 키울 자신이 있는데요. 나무위키에 들어가니까 이렇게 평가를 해놨나요? 이거 제 얘기 아닙니다. 조현민 소개란에 본색은 언니랑 오빠와 더불어 대한민국 최악의 인성을 가진 재벌인물이다. 이렇게 표현하나요?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있습니다. 근데 쉬쉬하는 거지 회사 다니는 네, 사람들이. 맞아요. 쉬쉬하는 게 문제예요. 그런 회사들이 있었죠. 이거 한진그룹도 한자가 들어가는데 한화그룹이라고 한자 들어가는 또 회사 있었죠. 지금 그 음성 파일 녹음하신 분도 보니까 자기만 했겠냐. 회사 안에서 많이 했을 거다. 저도 그 내부 고발자처럼 회사에서 녹음 한번 해가지고 대박 한번 터트린 적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얼마나 용기를 내서 이거를 제보를 했는지 알 수가 있어요. 근데 보시면은 지금 대행사 쪽에서 대나무 숲이라고 있잖아요. 익명으로 막 이야기할 수 있는 거기에서 보면은 제일기획이 최초로 대행사 측에서 먼저 대한항공 대행을 거부를 선언한 최초의 대행사라고 하거든요. 제일기획이요? 네. 그쪽 대표가 광고 인생 최대의 가슴앓이를 했던 게 대한항공이라고 하는 거 보면 만만치 않았다는 거죠. 이번이 처음도 아니고 한두 번도 아니고. MBC가 어떻게 알았는지 조현민이 귀국하는 현장에 급습 단독 이걸 했는데 놀러 갔다 왔죠. 네, 도망간 것 같기도 하고. 네. 도망갔다 온 거예요. 베트남으로. 기자가 물어요. 진짜 물 뿌리신 거 맞나요? 얼굴에 안 뿌렸습니다. 얼굴에 안 뿌렸다는 거지. 이게 훈련받고 왔네. 변호사 끼고. 바닥에 뿌리셨다는 건가요? 밀쳤습니다. 요거는 좀 동문서답에. 왜 밀치셨어요?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이거 변호사하고 만나서 2박 3일 동안 합숙훈련하고 온 거 맞네요. 언니 현아가 실제로 구속당해가지고 옥고도 치르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덜컥 겁이 난 거야 또. 무조건 납작 엎드리는 건데 조양호 씨가 생각이 있으면요 경영 일선에 다 손을 떼게 해야 돼요. 아니 지 새끼들이 뭔데 인성도 안 되는 것들을 뭐 중요한 자리에 앉혀놓고 그 자리에 들어가려고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우리 같은 사람들 일반 보통 사람들은 노력해가지고 들어가는 자리에 뭔데 지들이. 아니 요즘 같은 시대 21세기에는 사실 재벌 일가도 손 다 떼게 해야 돼요. 그러면 소유와 경영이 분리된 게 언젠데 대한민국만 그대로 남아있고요. 지금 한진그룹이 전문 경영인 체제를 전혀 안 받아들이고 족벌 경영 체제를 계속 밀고 나가고 있는데 이거 오래 못 갑니다. 대한항공이 그렇게 돈 버는 회사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대한항공은 이직률도 되게 높아요. 예, 그것도 정부에서 밀어주기 때문에 겨우겨우 버티고 있는데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되고요. 대한항공이 경영 수지를 개선하기 위해서 요즘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승무원 숫자를 줄인답니다. 안전과 고객 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리고 이윤을 높이겠다는 거죠. 그냥 악질 기업들. 악질 기업의 표본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세월호 참사 4주기 있는 날 방송 나가는 건데 흔히 말해 상류층에 있는 사람들이 좋은 인성 가진 분도 있어요. 있는데 그냥 보통의 우리 새끼들은 배 타고 가다가 그렇게 죽었지만 진상규명 하나 하기 벌써 지금 몇 년째 걸리는 거고요. 어떤 것들은 태어나가지고 그런 식으로 자기보다 뭐 할아버지 뻘 되는 이사 이모한테 반말 찍찍하면서 얼굴에 물 뿌리고 무슨 사랑과 전쟁도 아니고 실제로 그런 게 있다는 게 저는 놀랍고요. 회사 같은 데서 마음에 안 맞으면 싸울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거를 물을 뿌려가며 그렇게 모욕을 주는 것은 그 자체가 폭행이에요. 알고 보면. 알겠습니다. 어찌됐건 세월호 참사 4주기에 나간 이 방송 다시 한번 삼과 고인들의 명복을 빌고요. 진상규명 5주기 안에는 꼭 해내고 싶다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왜 죽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왜 안 구했는지 알고 싶습니다. 돈벼락 맞았다. 대학교에 특례 입학한다. 공무원 시험 가산점이 있다더라. 세월호 참사 이후 헛소문이 횡행했습니다. 유족은 물론 피해 학교 학생들과 교직원, 지역 주민들까지 괴로워했습니다. 아직도 세월호야? 라고 이야기 한마디 하는 것만으로도 그 식당에서 식사하는 게 힘들어질 만큼 갑자기 세월호에 관련된 이슈가 나오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굉장히 당황하고 긴장되고 끝물을 비나는 인위적인 SNS 활동으로 증폭했습니다. 세월호 참사 직후 열흘 동안 특정 SNS에서 10번 이상 글을 전달한 사람을 모아보니 특정 계정 2개가 쓴 글만 퍼나르는 계정이 90여 개였습니다. 세월호 참사 유족이 특별법 재협상을 요구했던 2014년 8월엔 한 계정을 중심으로 유가족을 공격하는 내용이 퍼졌습니다. 참사 1주기에도 직접 작성한 글 없이 특정 계정의 글을 복사하듯 옮긴 계정들이 있었습니다. 본인이 여러 개의 계정을 만들어서 모든 사람이 현재 관심을 갖고 있는 내용이다라고 이제 인위적으로 조작을 하는 경우를 이제 비정상 패턴 중에 하나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실제로 세월호 참사 이후 SNS에서 활동한 보수단체 회원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운영한 계정만 60개, 6만 5천 명 넘는 사람들이 볼 수 있었음에도 자신은 확산력이 없는 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트위터 같은 경우는 자계정을 돌리고 있는 사람들 엄청나게 많아요. 진짜 미미한 털것이죠, 털것. 여기에 입맛에 맞는 부분만 골라 쓰는 일부 언론이 가세합니다. 세월호 특별법을 과장하고 대학 특례 입학 같은 허위 내용을 섞은 의견이 블로그 합동분향소에도 많은 추모객이 찾았습니다. 지난 4년 동안 73만여 명이 찾은 이곳은 내일 4주기 합동 연결식이 끝나면 문을 닫게 됩니다. 4년이네요. 4년. 4년이면은 중학교 3학년이 대학교 1학년 되는 그런 시간이죠. 그 시간 동안 정말 어렵게 힘들게 달려왔죠. 무엇보다 유가족분들이 가장 힘드신 시간이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은 아득한 느낌이지만 광화문 앞에서 세월호 유가족분들 고착됐던 그 장면이 생각나요. 그분들 얼굴에 최루가스 뿌릴 때 생각나요. 그렇게 저렇게 많은 시민들이 그분들과 연대하면서 사실 박근혜 정권은 무너져갔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고는 날 수 있어요. 어떤 이유가 됐건 간에. 지금 의혹은 다른 문제인 것이고 사고가 났을 때 그 국민들을 어떻게 위로하고 진상규명에 앞장서고 하는가가 대통령의 역할이거든요. 그 역할을 못했던 박근혜 씨는 민심이 모두 떠나고 결국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국민으로부터 파면을 당하지만 박근혜 몰락은 세월호로부터의 시작이었다. 이게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사건 나던 날 아침 저도 생생하게 기억나거든요. 2014년 4월 16일 아침 TV를 틀었는데 세월호라고 하는 배명 자체를 그때 처음 들었어요. 세월호라고 하는 배가 무너졌다 그러면서 점심시간 지나고 그러면서 결국엔 오후쯤에 배가 완전히 가라앉게 되는 상황까지. 그 당시에 신비님이 팽목항에 갔던 기억도 나고요. 팽목항에 전화 연결하고 팽목항에 올라오신 분들이 이 사건 뭔가 이상하다. 희한하게 팽목항에 가면은 옷은 사복인데 신발이 다 똑같더라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 얘기 진짜 무서웠었죠. 그게 이제 사복 입은 경찰들이었다는 소리겠죠. 그 이후에 정부는 계속 숨기려 한다. 이런 것이 그 세월호 사건의 시작이었었고요. 그리고 언론에서는 모든 인력을 동원해서 구조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했지만 3, 4일 동안 정부는 아무것도 하지 와 인터넷 커뮤니티에 퍼집니다. 일부 언론이 그대로 받아쓰고 기사가 다시 SNS에서 퍼지면서 의견은 논란으로 바뀌는 겁니다. 안산 단원고등학교 2학년 학생과 학부모, 안산 지역 주민들의 언론 신뢰도는 참사 전보다 하락했고 인터넷에 대한 인식도 부정적으로 바뀌었습니다. 4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피해자들은 벚꽃을 보면 눈물이 나고 노란색을 보면 가슴이 아린다고 말합니다. 기억하고 행동하라. 시민들과 유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완전한 진상규명이 세월호를 기억하는 유일한 길이라는 걸 다짐하기 위해서입니다. 세월호 갖고 5월 중에는 채워질 것이고 아직 조사하지 못했던 접근하지 못했던 기관실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다 조사하면서 교실벽의 달력은 2014년 4월에 멈췄습니다. 아이들이 적은 수학여행 4글자가 여전히 선명합니다. 선생님 책상 위에는 수학여행 신청서가 그대로 놓여 있습니다. 추모객들은 돌아오지 못하는 학생들을 떠올립니다. 그 가기 전에 설렘이 있었을 텐데 저도 이제 수학여행 가는데 그 마음 똑같이 자라니까 너무 슬펐던 것 같아요. 세월호 참사 기록 전시관 앞엔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서 미안하다. 평생 잊지 않겠다. 벽에 적힌 글귀를 읽어 내려가던 추모객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방문객들이 애도하는 마음을 담아 언덕에 심기 시작한 바람개비는 어느새 수천 개가 됐습니다. 그냥 말하고 싶은 게 많은데 그냥 말을 못하겠어요. 거기서 좋은 추억 잊지 말고 그냥 편히 쉬라고 말하고 싶어요. 배가 잘못한 건지 선장이 잘못한 건지 해경이 잘못한 건지 진실 규명만 해주면 돼요. 근데 왜 국정원들이 나서가지고 세월호 유가족들을 나쁜 사람으로 만들었을까요? 진실 규명이 되게 할 주체의 힘을 빼버리는 거죠. 저희들 방송에서 맨날 했던 말 중에 하나잖아요. 자식 잃은 부모를 이기는 사람은 없다. 그것도 수백 명이라면 이게 문제가 달라지는 거죠. 대한민국 역사에서 수많은 조작과 왜곡을 통해서 정보 조작을 통해서 사실은 성공해왔던 그런 케이스들을 한 번 더 시도했었는데 이번에는 정말 프라님 말대로 자식 잃은 부모를 이길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간과한 거죠. 그게 우리가 다 다루는 사건들이에요. 칼기 사건, 그렇죠. 천안함 사건. 예. 이게 의혹 사건들이거든요. 권력을 가진 자들이 옛날 같으면 이러이러한 사건이었어라고 몇 개 조작해가지고 찍어 누르고 발표해주면 끝. 천안함 사건도 아마 그렇게 돼 있을 것 같고, 근데 이미 세월호 사건이 일어나던 시대에는 스마트폰이 일반화되어 있는 시대였고요. 매체만이 언론을 주도하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실 팟캐스트를 하면서 세월호 이야기를 끊임없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근데 그 과정에서 한 50% 정도는 음모론이라고 공격도 또 엄청 받고. 가장 비열했던 방법은 뭐였냐면은 세월호를 팔아서 장사한다 이런 그런 댓글들을 엄청 달렸었던 기억이 나요. 누가 주도했는지는 모르죠. 그래서 당시에 새날 게시판이 다른 게시판에 비해서 IP를 공개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기도 했었죠. 그리고 나중에 댓글 4만 개가 사라지는 사건도 발생해요. 네. 그 댓글이 그대로 있었다 그러면 댓글이 약 13만 개, 4만 개 정도 됐을 거예요. 제가 방송하는 바로 머리 위에 왜 안 구했는지 알고 싶다면서 희생자분들의 명단이 그냥 그대로 쓰여 있거든요. 그게 제 머리 위에 천장에 있어요. 다시 한번 4년이 지났지만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빌고 문재인 대통령의 4.16 사주기 메시지가 또 가슴 절절해서 아까 마차님도 마지막 부분에 약간 울컥하시는 걸 봤는데 저는 문재인 대통령 믿습니다. 최소한 이분만큼은 않습니다. 딱 하나가 물속에 들어가서 뭔가 작업을 했어요. 그걸 제외하고는 정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공중파에서는 세월호 있던 자리에 부표만 보여주고 있었죠.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하면서 그 부품만 보여주고 사람들을 호도하기 시작했어요. 저게 세월호를 잡고 있는 거다. 언론에서는 그렇게 나왔었고요. 그래서 답답한 사람들이 그 당시 봤던 게 고발 뉴스를 봤었죠. 이상호 기자가 진행하고 있던 현장 라이브 고발 뉴스를 보고 정보를 얻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SNS에 올라오는 정보들을 보고 그 내용들을 알기 시작했어요. 사실은 대한민국의 모든 언론이 그 당시에 죽어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참으로 많이 답답했었죠. 그 당시 보면 14년 4월 16일 날부터 며칠 동안은 사실 저도 이제 일도 못하고 그 핸드폰으로 그 고발 뉴스 화면만 틀어놓고 그냥 24시간 있었어요. 그냥 울면서 아무것도 못하고 그랬던 상황이었고 참 비극적인 시대였었어요. 제가 정말로 빡쳤던 거는요. 어떤 장면부터 시작하냐면은 그때 즈음이었는데 무슨 얘기를 들었냐면 부모님들이 배를 빌려가서 세월호가 지금 가라앉아서 선수만 둥둥 떠 있을 때 그 배 주위를 계속 돌았다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아무도 안 들어가는지 항의하면서. 생각해봐요. 내 새끼가 저 밑에 바로 밑에 물속에 잠겨 있는데 사람들이 죽었는지 몰라. 물에서 익사해 있는지 어쩐지 상황을 몰라. 그 감정이었었거든요. 그 감정이 이제 세월호를 놓지 못하게 되는 그 시작점인데 시간이 지금 많이 지났어도 아직 세월호 진상규명은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 중간에 제가 느꼈던 그 불편함 중에 하나는 언제부턴가 세월호를 말하면 뭔가 사회적으로 불편해지기 시작했어요. 왜? 세월호 유가족분들은 정부에 돈을 요구하고 특례 입학을 요구하고 그런 사람들로 만들어가는 과정. 그래서 더 의심을 했던 것이죠. 그냥 자기들 말대로 평범한 사고였다고 하면